오늘 우리가 토의할 내용은 우리는 모두 조금은 이상한 것을 믿는다라는 책이고 스캡틱 특별 학본호. 그래서 저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편집부가 같이 엮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책에 대한 감상을 어떤 그냥 칼럼 모아놓은 약간 내용인데 그나마 과학적인 느낌의 약간 칼럼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다라고 했고, 그래 이런 책을 되게 읽기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읽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제가 좀 배움이 짧아서 그런지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읽으면 답답해요. 뭔가 이 책에서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뭔가 세상이 약간 좀 못 믿을 것 투성이니까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약간 이런 류의 약간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책들이 오히려 힘든 것 같아요. 심지어 의견이 지금 이건 두 개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내놓은 의견을 반박하는 자료인 거니까 두 가지 의견을 둘 다 대립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성가시고 힘든 거죠.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수고까지란 그런 거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재미없어요. 저도 이런 책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우선 결론부터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논문을 읽을 때도 처음에 이제 서론 전에 결론, 뭐 요약 이런 거 있잖아요. 요약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 결론 짓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읽고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것들은 무조건 설명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 결론이 나는데 결론도 좀 속 시원한 결론이 아니어가지고 좀 읽는데 좀 지루하더라고요. 중간중간 몇 개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뭐 누군가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재밌게 읽히겠죠. 그죠. 그냥 각자의 취향이니까 어차피. 저도 잼님 말에 동의는 하는데 이게 책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기존 정보에 대한 상식 자체가 없으니까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신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조금 너무 어려웠어요. 그 부분이 좀 교차 검증이 안 되니까는 좀 힘들었어요. 주역에 대한 부분이 좀 처음에 되게 어려웠던 게 저는 주역이 뭔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주역? 드라마 찍을 때 그 주역 말하는 건가? 이 생각으로 처음에 읽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뭔가 점성학 뭐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는데 좀 초반에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주고 넘어갔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마치 그때 그 부분 읽을 때 느낀 건데 이거는 진짜 그 부분을 맹신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거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솔직히 친절한 책이라고는 좀 보기 좀 어려웠다라고 좀 보고 주역 읽을 때 너무 맞아요. UFO 얘기에서도 요즘에 UFO라고 안 하고 뭐 UAP인가 뭐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대요. 그래요? 네, UFO라는 말을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업계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UFO라고 보통 설명을 했는데 중간에 따라서 UFO와 UAP에 대한 설명으로 외계인 가설을 재현하게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이해를 할까라는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닌가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걸 칼럼처럼 한 세트로 묶어놨는데 이 책을 아무튼 어떠셨나요? 그래서 좋은 책은 아니었다. 균님은? 근데 저는 사실 읽을 때 일단 앞에 솔직히 다는 안 읽고 2부까지만 읽었는데 2부까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안 믿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유사과학 이런 느낌을 아예 안 믿어서 원래 안 믿어서 그래서 딱 그냥 솔직히 제목만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뭘까 하고 딱 목차 보고 어떤 개소리를 찌끄려 놨을까 이 생각으로 솔직히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읽을 때 그냥 실험에 대한 보고서 한 10편 읽는 느낌이라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장까지만 읽었거든요. 그냥 실험 보고서 한 여러 개 그냥 계속 이어서 읽는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실험 보고서라고 보기에도 너무 질이 낮다 그래나? 퀄리티가 낮다. 그냥 나무 이렇게 복붙해가지고 그거 한 10개 읽은 느낌. 비슷한 느낌이네요. 정말 어제도 또 얘기를 했었지만 좀 칼럼 그 잡지에 실리는 좀 긴 글의 칼럼을 모아둔 느낌이야. 그 정도. 그럼 이제 한 가지씩 얘기해 볼까요? 이건 그냥 사실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이 그냥 사실 목차 보고 하나씩 얘기하면서 그냥 사실은 되게 가벼운 토의지만 할 말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애초에 일단 첫 번째 요즘 제일 핫한 거를 첫 장에다가 잘 끼워 넣었네요. MBTI. 네, 한국에서 제일 핫한 거죠 요즘에. 이 부분에서 어그로가 좀 많이 끌린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이거 보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재판 어떠셨나요? MBTI 일단은 좀 맹신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복잡한데 그러니까 MBTI도 막 뭐 똑같이 이어도 몇 퍼센트 막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하긴 하는데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내가 사실 본인이 본인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딱 보고 아 내가 계획적인 사람인지 즉흥적인 사람인지 그거는 구분 지을 수는 있으니까 뭐 그게 몇 퍼센트인지 그것까지는 몰라 뭐 더 복잡해지겠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본인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는 괜찮다고. 저도 딱 그냥 그 정도. 네,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로서 자기 테스트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걸 또 맹신하는 분들이 실제로도 있긴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근데 긍정적인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이 MBTI를 좀 약간 좀 재밌어 하고, 이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도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과 너무 다른데 왜 저렇게 굴지에 대한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쉽게 그걸로 결론 지어 버린 거죠. 쟤는 뭐 I라 그래, 쟤는 E라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긍정적으로 많이 네.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그런 쪽으로 확실히. 네. 근데 유튜브에 약간 그런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빼. 약간 아이는 뽑지 마. 본 적은 없는데 채용 공고에 진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있어요. 유형검사 적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캡처로만 봤는데 채용 공고에 진짜 아이 안 된 뭐 이런 그런 데 있대요. 아 진짜요? 진짜. 그것까지는 너무 못 세다. 봤는데 누구는 안 된다라는 거는 아직 못 봤는데 뭐 특정 MBTI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들 환영 뭐 이런 식으로 써진 건 봤어요. 안 된다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안 근데 된다- 환영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도 평소에 그 원래도 뭐 성격 좋으신 분 환영합니다. 네, 뭐 약간 이런 그렇게까지는 쓸수 느낌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아이는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저도 들으면서 그 정도 문제되죠. 어떻게 보면은 뭐 차별인데 그거는. 네, 성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뭐 정신병 있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맥락이.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취업에 대한 그 공정성을 해치는 문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워낙에 그게 심취해 있고 좀 그게 눈이 흐려져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또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채용 공고를 낸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요즘 이제 MZ 세대에서는 이제 보통 MG. MG MZ라고 하면 M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M 쪽, MG라고 하는 사람들은 Z 쪽. 잠깐만 MZ 아니에요? 잠깐 근데 Z 쪽이 있고 M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M과 Z가 그 사이에 G. 있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말이잖아요. 엄청 넓잖아요, M 세대부터 보면. G 처음 세대까지. 알았어요. 그런 느낌. 근데 M 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MZ라고 하는 성향이 있고 G 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MG 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MG라고 많이 합니다. 그냥 MG래 MG. 이게 좀 바뀌었대요 읽는 방식이. 예전에는 Z라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드래곤볼 Z니 뭐니 하는데 지금은 G라고 한다고. 드래곤볼 하더라고요. G? 네, 오, 드래곤볼 G. 아니 뜻만 통하면 뜻만 통하면 아니, 되지. 뭐. 왜 애들 이렇게 하는 아, 건지 네.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아무튼 그게 또 밈이라니까. 요즘 그쵸, 밈이란 그것도 밈이란 표현도 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편리한 단어들이 저는 살면서 보면 이제 요즘에 느끼는 건데 편리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좀 허용해 줄 때 저는 사실 서툴러서 그래 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투르다는 표현을 상대방 수식어에다 붙여주면은 웬만하면 좀 용납이 되는 느낌인데 지금 이것도 밈이니까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막 갖다 붙이잖아요. 저 어쩔 TV 솔직히 이런 것도 어쩔 TV. 예, 그 밈이라고 미는데 약간 좀 원래 그래 왔겠지만 참
이게 꼰대인가요? 저희가 10대가 아니라서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10대가 아니라서. 우리 세대 줄여 말했던 거랑 다 똑같더라고요. 옛날 우리 이전 세대들이 막 웃기는 짬뽕이다 이런 얘기 맞아, 많이 맞아. 했잖아요. 근데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가 보기에 짬뽕이 여기서 왜 나와? 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지금 그 짬뽕을 쓰던 세대가 어쩔 TV를 보는 시점과 그때 짬뽕을 쓰던 시점이 똑같다는 거죠. 웃기는 짬뽕과 어쩔 TV는 사실 같은 단어다, 같은 말이다. 그냥 세대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그 언어의 재생, 그 새로운 생기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딜 가나. 근데 이런 거에서 저는 사실 좀 속 좁게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네.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나를 뭔가 이걸로 단정 지는 그런 행위 자체가 좀 불편한 거죠. 너는 이라서 그래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그 안에 내 테두리를 단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MZ 세대라서 그래. 약간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로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미묘하게 반발심이 자꾸 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썩 기분이 좋지 않다. 예, 단점으로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편했거든요. 차라리 이걸로 나를 설명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걸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이쪽 성향이랑 가까워요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는 바라고 네. 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다 혹은 우리가 어떤 집단이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일반화된 정의만큼 편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리공님처럼 네. 네, 이거 왜 날 이렇게 단정하지? 라고 이렇게 자의식이 좀 강하신 분들일수록 그게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가능성을 닫아놓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감히 나를 네. 한계를 정해? 이렇게. 저도 아이로서 되게 저도 이제 편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물론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뭔가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그런 기분이 좀 는 느낌? 그래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보다 좀 상대적으로 덜해진 그런 느낌이 저도 있어서 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해서 사람을 네 종류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 이제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게 16가지로 늘어나니까는 좀 더 다양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저는 좀 세분화되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 게 MBTI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 간에 공통 대화거리가 더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진짜 그게 진짜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겼어요. 그게 진짜. 예전에는 AB형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혈액형 4가지에 대해서밖에 뭉뚱그려 말할 수 없으니까 그거의 대화 주제가 되게 금방 고갈이 나거든요. 근데 MBTI는 4가지의 그 유형이 있고 그 안에서 또 16가지로 이렇게 싹 나눌 수 있으니까 맞아. 나는 뭐 인프피고 너는 엔프피고 이런 식이면 너랑 나랑 뭐 거의 같은데 앞에만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대화거리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소개팅에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또 되게 긍정적이기도 하네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대화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네네네, 물어보거든요. 맞죠. 물어보는 대화가 오고 가면 당연히 좀 뭔가 오해나 이런 것들도 덜 생길 테고. 저도 이게 엄청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 말 자체가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 다름을 이해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것거리가 하나가 생긴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장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책에서는 근데 이게 그 15페이지 보면은 그래프 2개 딱 그려놨잖아요. 해가지고 양분분포, 정규분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완전 외향적, 내향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이점에 대부분 치중해 있기 때문에 다 대부분 중간에 있는데 여기에 맞추면은 이고 여기에 맞추면 아이고 어떻게 끼워 맞추기에 따라서 내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냥 중간에서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원래 내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보편적인 성격이라 해야 되나? 네. 대부분 다 외향적인 내향적인 게 섞여 있으니까는 큰 느낌만 잡아가는 거죠. 저도 어제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지만 환경, 때, 시, 관계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할 때마다 네, 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큰 틀로 잡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죠. 내 신경이 엄청 커다란 변화가 오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커다란 변화가 생기면 분명히 그 표가 바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정하지도 않고.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삶의 진함에 따라서 MBTI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맹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 이 책에서 근데 뭘 반박했지? 그러니까 MBTI가 사람의 유형을 나누기에는 너무 범위가 좁다는 거죠. 근데 저는 방금 든 생각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MBTI가 더 성행을 했고 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더 알 수 있는 도구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전문가들이 쓰기에는 물론 더 세분화된 게 좋죠. 중요하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랬으면 과연 이거에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장점 중 하나인 게 일반화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의 특징이죠. 일반화를 함으로써 여기까지 발전을 했던 것도 분명히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한 오류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화가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6가지의 분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세분화돼가지고 막 100몇 가지였으면 사람들은 이걸 아예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 좀 정말 심리적으로 필요한 사람 아니고서는. 근데 이렇게 좀 단순하면서 일반화가 가능한 여러 16가지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자기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돌아볼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책에서는 뭐 너무 단순하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심플이지 베스트라는 말도 있고. 혹시 MBTI 테스트를 딱 했을 때 다 똑같은 거 나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저도 맨날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짜 때 시 환경에 따라서 때 시는 같구나. 옛날까지는 아니어도 예전에 취준생 때 했던 MBTI 검사와 지금 하는 검사는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가 만들고 싶은 습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전과 후가 또 달라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자리는 항상 똑같더라고요. I. 저도요. 아, 앞자리는 안 바뀌더라고요. 앞자리는 항상 똑같더라고요. 네, 기사님은 I일 것 같아요. 절대 I일 것 같아요. 절대 I. 압도적으로 I가 많이 나와가지고 E는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한국에선 유난히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혈액형이나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MBTI나. 왜냐면 이게 일단 대화 주제가 되니까 되게 크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잼님 말씀처럼 이 16가지니까 쓰기 편했던 게, 이전에도 사실 성격 테스트는 되게 많잖아요. 네.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뭐 한 200문항 막 그런 되게 많은데, 사실 그거는 일반인이 쓰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4가지에서 하나만 늘어도 32가지로 늘어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일반인이 쓰기에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딱 16가지가 사람들끼리 대화 주제로 1시간 정도 떠들기 딱 적당해서 이 정도가 좋지 이게 않나. 유행을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인터넷 보급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또 온라인에서 하잖아요. 또 뭐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해봐 하고서 링크만 던져주면 하니까. 맞아요. 심지어 엄청 단순하게 그것도 E 아니면 I야. 뭐 J 아니면 P야. 뭐 이런 식으로 문수도 2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섞어서 그냥 하는 것 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 단순한데 접근성이 쉬워서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적당히 단순하고 적당히 세분화돼 있고 적당히 공감 가능한. 그렇죠. 심지어 좀 나름 근거도 있어. 이게 저기가 있잖아요. 이게 통계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네, 통계 통계. 자료라고. 그래서 근거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MBTI는 너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이거는. 맞아, 외국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물론 걔네들 영국이나 뭐 이런 애들도 좀 쓰는 것 같긴 한데, 혈액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한국이랑 일본 이런 데서 거의 압도적이었고, 한국이 압도적이었고, 뭐 다른 데는 뭐 관심도 없고 그게 뭐야 이런 사람들인데, MBTI도 한국이 좀 인기가 많다고. 막상 또 해보기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재밌을 거리는 확실히 이 논란 이야기거리가 되니까. 이게 이런 혈액형이나 MBTI가 좀 유행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대화죠.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해외 쪽에서는 이런 게 유행한다는 소리 잘 못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유행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퍼스널 컬러니 뭐 사람 뭐 닮은 동물이니 이런 테스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짧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왜 근데, 유행을 할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게 유난히 좀 화제가 될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저 어디서 책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네.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게 뭐 유교 문화권이기도 하고 뭔가 억눌려 있고 뭐 그런 것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 들어보면서. 왜냐면 심적으로 계속 지금 세대는 또 달라졌겠지만 많이 개선이 많이 됐겠지만서도 옛날에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엄청 뭔가 이제 예의 범절을 지키라는 식으로 네. 막 이렇게 눌러왔는데 그러면은 내 그렇게 자신을 눌리다 표현하고. 보면 그죠 자기 표현 방법이 없고 내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마침 떡밥을 던져줬어. 내 성격이 나는 이거 나왔어 라고 누군가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어쨌든 나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또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달려들 것 같긴 하네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만의 상대적으로 사회적 규범이 좀 강한 사회이다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간단한 수단이 필요했고 그게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것 같기도 해요.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찬스가 그런 순간밖에 없다는 게 뭔가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 좀 뭔가 폐해 같기도 하네요. 이런 연결되다 보니까 뭐 우리는 이제 공부만을 강요하는 교육이잖아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성을 뭔가 살려서 이 친구가 피지컬이 좋아. 그럼 그 피지컬을 따라서 뭔가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 체력을 기반으로 뭔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줄 수도 있고 막 한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일단 앉아서 공부해 이거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그걸 심지어 10년이 넘게 시키니까 약간 확실히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게 좀 억눌리지 않나. 약간 그래서 근데 되게 슬프긴 하네요. 자기 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들이 그런 성격 테스트에서 나온다는 게. 제한되는 게.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재영님, 수리공님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이거 뺄 수 있습니다. 예. 수리공님 말씀대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받아오고 그 사이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을 잘 못하잖아요. 사춘기 때도 뭐 반항은 하지만 그 반항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반항을 하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그게 더 삐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오다가 나를 알려준대 라고 해서 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심지어 1, 2, 3등은 보면 우리가 알기로 1, 2, 3등은 좀 특별하잖아요. 근데 4등을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성인이 돼서야 4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잖아요. 50명 중에 4등이면 10명 안에 들면 대단한 거 아는데. 10% 안에 든 건데 그럼. 네. 맞는 근데 습관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1등 아니면 다 승패로 따지자면 1등, 1, 2, 3등 아니면 다 진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지기만 하고 살았는데 1등을 몇 명이나 했겠어요. 매번 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뭐 중간 등수나 뭐 꼴찌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럴 텐데 그러니까 지는 것만 계속 합숙되던 사람들이 그러면 또 주눅도 들고 또 자기 드러내는데 또 그러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교육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번뜩 드네요. 예. 이게 진짜 승패를 계속 알려주니까 이래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약간 힘은 있긴 할 텐데 이게 진짜 좋은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넘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어떤 연구 결과, 과학적 사실 이런 게 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게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파고들어 보니까는 과학적이나 사실적인 근거 자체는 없었고 여기에도 일본에서 나온 게 너무 많아. 일본 사람들이 근거 없는 소리를 많이 하네. 그러니까 혈액형도 여기서 나온 거라 일본에서 건너온 거라던데, 그죠? 막 일본에서 막 붐이 일어나니까는 그걸 또 이제 한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근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막 이거는 연구가 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는 연구가 안 된 거고
근데 아까 그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뭐 그런 특성이나 상황, 뭐 네. 억눌린 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발현이 되면서 이게 더 시너지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어디지? 물은 뭐 뭐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편이었나? 여기서도 저기 일본에 뭐 주장했는데 뭐 그거였다. 그거 아시죠? 식물에다가 착한 말 하면은 양파 그거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알죠, 알죠. 그 근거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어떤 여기 차기 사례에서도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그 물을 얼릴 때 한쪽 물에다가 이제 좀 나쁜 말 하면은 그 물 결정이 막 망가지고 어떤 데는 예쁘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근거 없는 소리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 약간 근거 없는 소리 잘하네 이제 보니까. 되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이거. 네. 그게 근데 그 KBS 뭐 그 다큐였나? 다큐 아니고 막 그 한글날 특집 뭐 해가지고 네. 뭐 좋은 말 나쁜 말해서 쌀에 대고 밥에 대고 이제 막 좋은 말하고 나쁜 말 해가지고 좋은 말 한쪽은 하얀색 곰팡이가 껴있고 나쁜 말 한쪽은 검은색으로 되게 보기 싫어. 그 사례도 여기 있어요. 그게 진짜 개소리인 거죠. 네. 개소리인 게 낙하균에 대해서는 자기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 놓이냐에 따라서 어떤 균이 떨어질지 사실 모르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곰팡이가 끼는 거를 색깔을 가지고 검사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죠. 지금 말할 때 그 분비물 뭐가 튀었을지 모르는 그죠. 거. 그 안에 균이 뭐가 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말을 어떤 걸 했느냐. 물결정이라는 건 사실 균의 종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아. 저도 근데 어렸을 때 진짜 그런 줄 알고 넘어갔거든요. 콩나물에다가 착한 말 하면은 잘 자란대. 근데 그래서 저도 이거 그런다고 초등학교 때 생각했었어요. 시켰잖아. 그리고 심지어 시켰어 나한테. 학교에서 이걸 실험을 했어요. 맞아. 이게. 감자 같은 걸로. 네네. 아직도 기억나. 감자죠. 감자, 뭐 고구마 아니면 양파 같은 거 물에다 꽂아놓고 한쪽은 좋은 말, 한쪽은 착한 말, 나쁜 말 해가지고 교실에서 그걸 실험을 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몇 주 동안 이렇게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뿌리 깊은 비과학적인 논리를 심어줬으니 그런 잘못된 지식이 나중에 알고 보면 있었던 것들이 은근히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그런 정말 비과학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샴푸에 계면활성제가 있잖아요. 샴푸를 짜가지고 손으로 거품을 내줘야 계면활성제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그 TV나 이런 매체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헤어 쪽, 미용 쪽에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그거를 비비면 계면활성제가 없어지는 건가? 그 이야기가 좀 어렵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진리처럼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나중에서 이제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 거기 있는 뭐 휘발성 성분도 아니고 그게 왜 없어지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서야 역시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육이나 이런 입장에서 감자에 양파에다가 착한 말 나쁜 말 하는 건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경쟁 사회보다는 그렇게 해서 뭐 좋은 말이 우리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뭐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사람한테 해야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람한테도 하고 아이한테는 잠깐만. 자, 다 같이 해보는 거야. 우리 장대리님한테는 나쁜 말 다 같이 해보고 한 달 동안 저기 효과는 확실하네. 효과는 확실해. 만날 때마다 반말하는 거야 장대리님한테는. 사람 인생을 걸고. 예, 막 백수왕님 말이 맞는 게 진짜 쌀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네. 입증이 되었는데 네네. 사람한테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확실히. 같아요. 예. 아니 저는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도 하나의 교훈이 된다 이렇게 어떤 그 행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물 결정이나 뭐 식물에게 좋은 말 나쁜 말을 했을 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의 말에서 어떤 파동이나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라는 걸 전달을 하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근데 저는 말이 파동을 갖고 에너지 힘을 갖는다라는 건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뉘앙스를 이해할 수 없는 대상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에너지와 힘이라는 게 파동의 움직임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인 거지 그 말 자체에는 어떤 에너지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단지 그냥 공감합니다. 그거를 전달하고 싶었던 비과학적인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시크릿 같은 책 있잖아요. 네네네. 사람의 생각이나 말에 파동이 있어서 뭐 온 우주가 도와준다 뭐 이런 뭐 그런 물론 뭐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을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네. 그게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그런 얘기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일단 두 번째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과 악이 조금 많이 간 얘기긴 한데 애초에 선악의 기준이 인간이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걸 또 필요에 따라서 약간 바꾸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좋은 말과 나쁜 말도 결국에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결과인지 나쁜 결과인지는 그냥 단 인간만이 그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자체가 모순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선과 악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로 나누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긍정적인 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 정의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정의에 따라서 내게 좋은 것,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말하다 보면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것도 그럴 수 있네요. 자기 생각의 안에서 계속 긍정적인 자기에게 긍정적인 것들이 되풀이 되고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반사작용, 파동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고 애초에 기준점이 본인이니까 그건 자신이 전혀 문제되지 원하고 않게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파동과 그런 영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선과 악은 정말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어디서 정하고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를 잘 속이는 행위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인 거죠. 자기 체면에 네. 가까운 것 같네요. 자기 최면인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본인이 좋으니까 만족할 수 있으면 어쨌든 간에 속이더라도 그게 좀 그거를 효과를 많이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 최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좋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자기 저는 최면이고 시크릿을 자기 안 좋아하는데 읽어봤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까지는 어쨌든, 아니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저는 맥락은 그런 이해했습니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뭐 말의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자기 최면에 가깝지만 실제로 자기 최면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영적인 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되게 이야기거리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결론이 너무 이게 아직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데 그럼 일부러 넘어갈까요 우리? 네.